오늘 이게 공교롭게도 캡처가 좋네요. 두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는 기후 변화고요. 네. 두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오늘 앞에 1, 2부 순서 그대로 네. 갔는데 뭐 메인은 뭐 기후 변화고 제가 이효석 팀장님 그 보고서를 읽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집에서 할 일이 있어서 표지만 봐도 인간 보고서처럼 읽고 계시니까요. 네네네. 나중에 한번 또 이렇게 그 보고서를 위한 뭐 방송을 찍어주시면 뭐 그것도 네. 보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이 지금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좀 미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저번에도 미쳐 돌아간다는 이야기 한번 하시잖아요. 근데 되게 미쳐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되게 미친 건 그 누구냐 김진우 연구원이 미쳐 돌아간다고 했었지. 그쵸. 중고차. 맞아요. 그렇죠. 김진우. 근데 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네. 아닙니다. 네.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이효석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온도가 지금 대략 20도 한 초중반 정도 되겠죠? 지금 서울 온도가 한 8도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8도? 네, 내일 온도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상상이 안 돼요. 네. 어느 정도? 뭐 더운 데가 뭐 한 30도 후반 뭐 올라가는 경향수가 있는데 서울의 6월달 날씨가 온도가 48도가 됐다. 미쳐 돌아가죠.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 뭐 시애틀, 워싱턴주 등지의 북서부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캐나다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얼마만큼 뜨거운가를 이 지도를 보면 아시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평년 대비 온도가 얼마만큼 높은가를 나타내는 저기 내가 뭔가 했는데 네. 평년 대비구나. 평년 대비입니다 이게. 네. 그럼 15도가 높은 15도가 높습니다. 여기는 평년 대비 15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시애틀 같은 데는 지금 뭐 시애틀이 아무리 더워도 제가 살다 오신 분한테 물어봐도 20도 그러니까. 초반 중반 정도인데 지금 시애틀 뭐 40도 가까이 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 폭염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캐나다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 1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텍사스 한파, 뭐 텍사스 눈도 안 내리는 텍사스에 막 영하 몇십 도까지 내려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몇 개월 만에 이번에는 안 더운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그 시애틀의 2019년까지 한 10년도에 이제 최대 온도를 한번 계산해 본 건데요. 6월달, 7월달 아무리 더워져도 22도, 25도입니다. 시애틀은. 예. 근데 밑에 기사를 보시면은 시애틀 공항 기준으로 39도까지 지난주 일요일 날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다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이거 관련돼서 보고도 쓰고 그랬는데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예상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걱정이에요. 일부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내용은 마이애미에서 그 건물 무너진 거. 네. 그것도 사실 해수면이고 기후랑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런 일이 뭐 6개월 사이에 한 번은 엄청난 한파, 엄청난 폭염이 일어났고 그리고 뭐 오른쪽 차트는 최근 3일 동안의 데이터를 뽑아보더라도 과거 제일 높을 때 수준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게 스케일이 커서 그런데 훨씬 높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진짜 뭐 워싱턴주 등의 시애틀이 무슨 일인가 싶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뭐 간단하게 이건 뭐냐면요. 지금 정전 나고 전력 소모가 피크치고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좀 흥미로운 거는 시애틀이나 뭐 거기 있는 포틀랜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어컨을 집에 설치하고 있는 비율이 한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게 차에서 지금 뭐 밤을 지샌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차에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예, 집에 에어컨을 설치 안 했으니. 아니 에어컨을 굳이 설치 안 해도 되는 지역이었나 보네. 그렇죠. 에어컨을 설치 안 해도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올해 아까 그 텍사스 한파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추운 거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던 지역인데 갑자기 한파가 오니까 난리가 났던 거고 이번에는 뭐 에어컨 같은 게 필요 없었던 지역에 이런 폭염이 오니까 지금 에어컨이 뭐 휴대용 에어컨, 뭐 이동식 에어컨이라든지 에어컨이 난리도 아니다, 판매량이 난리도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예. 뭐 이제 어떤 게 나올 수 있나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 몇 가지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5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것과 약간 간접적인 것까지를 쭉 제가 오늘 5가지를 포인트 위주로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장 직접적인 거 에어컨 잘 팔리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에어컨 잘 팔리겠죠. 에어컨이 안 팔리던 지역에서 에어컨이 팔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시면요, 캐리어라든지 캐리어 에어컨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네. 생각나는 회사가 있긴 한데. 네. 네. 그리고 건물 뭐 공조 시스템, 캐리어도 사실 공조 시스템이랑 에어컨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존슨 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조 시스템 등의 이제 건물 관리 솔루션 등을 이제 그 고객들에게 제공해주는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의 일거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더워져서 이런 설비를 많이 설치한다라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꽤 받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공조 시스템을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건물들이. 건물들이. 네, 왜냐하면 이제 환기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공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인프라 법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이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일어난다면은 그쪽의 정부 향으로도의 수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이게 공조가 어쨌든 열 관리예요, 열 관리.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김진우 연구원이 네. 또 얘기하게 되는데 네. 김진우 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열 관리 제일 잘하는 회사 한원 시스템이잖아. 한원 시스템 관련 보고서의 제목이 열받아였어. 열받아.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더워지는데 이게 이제 비단 뭐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만드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지금 배터리 때문에 더워지니까 맞습니다. 예.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이 많겠네요. 네, 열 관리, 뭐 전력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주들은 뭐 캐리어, 존슨 컨트롤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미국 상장주일 중에. 그리고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왓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에어컨 AS 부품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팔고 에어컨이나 공조 시스템을 팔고 관련된 뭐 그 컨트랙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물의 주인,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그 건물의 에어컨을 관리해주고 부품 같은 걸 조달해준다든지 그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보시면은 미국 비중이 대부분이고 뭐 당연히 에어컨 부품을 파니까 이제 교체 수요에 제품을 막 넣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가정용이라든지 커머셜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사업 익스포저가 있다라고 노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워싱턴주, 시애틀 등지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별로 안 팔았을 거 못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 수 있고 캐나다, 밴쿠버 이런 데도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좀 더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집이나 건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뭐 서비스 에어컨과 관련된 서비스 기업들 역시도 어느 정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왓스코라는 기업도 뭐 그렇게 규모도 작지가 않아요. 한국 돈으로 10조 한 12조 정도 되는 규모의 큰 기업인데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좀 전에 이제 이효석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열 관리, 전력 관리 등의 전력 수급과 그리고 이 전력을 어떻게 사실 전력이나 열이나 뭐 비슷한 얘기를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이 이거예요.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뭐 에어쿨드 예비 전력 장치입니다. 아하. 예비 전력 장치고요. 그리고 일종의 뭐 저장해 놓는 저장 장치고 그리고 이거는 ESS 장치, 에너지 저장하는 ESS. 장치인데 제네렉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장치가 얼마 정도 잘 팔리냐면요. 이 회사 매출이 지금 올해 가이던스가 40에서 45% 성장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정전이 잘 되나요? 일단 이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 회사가 작년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어쨌든 전력이나 열 관리가 중요해진다. 그리고 예비 전력 이런 중요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던 기업이었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캘리포니아 산불 나면은 이 회사 장비 잘 팔립니다. 전력 막 갑자기 정전되고 하니까.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텍사스 한파 일어났을 때 이 회사 장비 또 엄청 잘 팔렸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 기후가 일어나면 안 되고 화재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공교롭게도 이렇게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나 그런 상황이 생기긴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그 시애틀 등지의 그 워싱턴주 미국 북서부나 캐나다 그 폭염 이 회사 또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까 뭐 유틸리티 기업들 정전 발생하고 전력 수급
좀 딸린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일부에서 이혁 팀장님이 말씀해 주듯이 이게 구조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제품을 만드는 이런 장비 설비를 만드는 기업들의 제품 수요 역시도 구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네락이라고 하는 회사는 상장사이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한 40에서 45% 굉장히 고성장하는 하드웨어를 파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도 지금 적용을 해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게 올해 가이던스거든요. 올해 저희는 연간으로 한 40에서 45% 성장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회사가 이 실적 발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추가적인 자연재해가 더 없을 때를 가정해서 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한 4월 달인가 그런데 이번에 또 재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매출 성장률은 이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뭐 지금 사회적으로는 좀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회사적인 측면에서는 좀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제네렉이라는 회사 그냥 뭐 말 나온 김에 좋습니다. 네, 주가 제가 항상 이렇게 미국 기업은 좀 소개 이렇게 해드리고. 네네. 항상 집에 가서 약간 좀 클레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는. 네,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약간 저세상으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게 4배 5배 올랐네. 작년보다 4배 5배 올랐죠. 근데 이거 저는 약간 올해도 2배 올랐네. 나름 좀 시대의 주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거 나온 김에 시가총액이랑 이런 거 좀 네, 시가총액이 여기 보시면요. 260억 달러니까요. 한국 돈은 한 27조 8조 정도 되는 라지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R이 한 7, 80배 될 겁니다. 비쌉니다. 60배. 네, 60배, 70배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비싼 회사지만 지금 뭔가 시대가 요구하는 주식이 기업이 된 느낌? 근데 이게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시장 자체가 매출이 이게 일단은 40% 50%의 매출 성장률이라는 거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뭐 이 회사의 피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게 구조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나 아니면 어떤 이런 이벤트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 회사가 에너지 저장 장치와 예비 전력과 뭐 그거와 이제 연동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팔고 있는데 그게 다 전기차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게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도 좋을 수도 있고 태양광 시장의 성장에도 좋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얼마나 핫한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시그널은 테슬라가 엄청나게 좀 관심이 많은 시장인 거죠. ESS라든지 태양광을 비롯해서 에너지를 통합적인 솔루션으로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들을 테슬라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회사 역시도 뭐 최근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뭐 몇몇 지인분한테 들어보니까 뭐 최근에 미국 뭐 건물 주차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은 이 제네락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수익성도 저를 보니까 되게 좋네요. 네. OP 마진이 20%가 넘고 ROI도 20%도 가까이 되고.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다가 이런 좀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 좋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제네락 같은 기업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뭐 폭염과 뭐 예비 전력 장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력 수급에 향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IT 산업입니다. 특히 IT 인프라가 전력 수요를 엄청나게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 데이터 센터가 좀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력적인 측면에서는요. 왜냐하면은 아까 좀 전에 김영우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은 데이터 센터가 어마무시하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다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의 코스트 중에서 사실 서버가 뭐 메인이겠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컴퓨팅 디바이스. 사실 코스트 중에서 이게 사실 좀 오래된 자료긴 합니다. 오래된 자료긴 한데 코스트 중에서
이 파워와 쿨링 쪽이 20%를 먹고 있습니다. 가장 두 번째로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시더라도요. 이 자료는 조금 더 극단적이죠. 쿨링 파워 프로비전 시스템이 40% 서버와 동급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의 비용의 거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런 전력 수급, 열 관리 이쪽에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세상의 전력 수급에서 좀 수요가 데이터 센터한테 너무 많이 뺏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게 사실 추정치나 데이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전력 수요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설치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 이거 제가 어디서 본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될 거라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전력 소모량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 글쎄요, 한 10%? 네, 10은 너무 작고 한 4% 됐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근데 그게 머지않은 시점에 10%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사실 그게 4%도 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양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엄청 빨리 늘어서 4%일 것 같은데. 네,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놓쳐가지고 이 앞장 그림하고 지금 보이는 그림하고 차이가 뭐예요? 네? 이 그림하고 먼슬리 코스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주신 그림하고 차이가 이게 그냥 이게 제가 좀 다시 정정을 드려요. 이거는 비용 측면에서 정리를 한 거고요. 비용이 든 거고. 이거는 아마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전력 소모에서 소모. 서버의 전력을 얼마나 쓰고 쿨링 시스템에 얼마나 쓰고 정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쿨링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전력을 어떻게 수급하고 관리하는지가 이런 IT 인프라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좀 여기서 좀 곁다리로 새 나가서 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자학을 하세요. 재밌는데 저만 재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저만 재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밌게 들어요. 빨리.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게임기 하잖아요. 그 게임기가 전 세계 전력 소모에서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게임기가? 게임기는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0.8% 먹고 있습니다. 0.8%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도 엄청 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의외로 IT 산업에서 전력을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뺏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그냥 이게 2년 전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겁니다. 이건 뭐예요? 에너지 포캐스트인데 여기서 IT 이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IT 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컨슈머 디바이스, ICT, 네트워크 쪽에서 지금 이 정도의 전력 소모를 하고 있다인데 지금 이게 한 10년 후면은 이게 한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고 비중으로 따지면은 지금은 한 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20%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전력 공급은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늘린다라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전력 공급. 우리 오히려 지금 전력 공급 쪽에서의 문제는 믹스를 변화시키는 게 지금 중요한 이슈지 공급량을 엄청나게 늘리겠다라는 이슈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수요단에서는 의외로 폭발적으로 IT 산업에서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전력 수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거 잘하는 회사에 앞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있느냐? 그냥 간략하게 그냥 IT 산업에서 좀 있는 관련 IT 산업 내에 있는 기업만 말씀드리면요. 케이던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시놉시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장기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요. 이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요. 반도체 설계 짤 때 반도체 기업들이 설계를 막 짤 거 아니에요? 복잡한 설계를. 그 설계를 짤 때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딱 3개 정도가 있습니다. 3개 기업. 케이던스, 지금 보고 계시는 케이던스, 시놉시스, 멘토그래픽이라는 딱 3개 기업이 있는데요. 마지막 멘토는 비상장입니다. 지멘스 산하에 있습니다. 원래 상장사였는데 먹혀서 상장에서 비상장 기업이 됐고 이 두 기업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둘 다 장기로 들고 가기 괜찮은 네, 근데 왜 전력 이슈가 있는데 왜 이 기업이 중요하느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미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게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퍼포먼스, 얼마만큼 반도체 퍼포먼스, 성능을 속도를 빨리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얼마만큼 반도체의 열 효율, 전력 관리를 잘하느냐.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은 환경에서 퍼포먼스를 극단적으로 올리는 게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짱인 겁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퍼포먼스 때문에 지금 설계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기도 하지만 전력 문제 때문에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반도체 설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시면 암 홀딩스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뭐 인수를 하려고 하는 회사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저전력 기반의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최적의 IP들을 설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모든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미션이에요.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드느냐. 근데 그거 만들려면은 계속 이런 케이던스나 시놉시스와 같은 기업이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이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 삼성, 하이닉스, 한국을 치면 뭐 TSMC, 인텔, 뭐 AMD, 엔비디아, 퀄컴 할 거 없이 다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물 같은 거 뭐 구도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CAD 프로그램 많이 썼잖아요. 반도체 설계를 만드는 CAD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설계를 만드는 CAD를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네, 그 프로그램을 툴을 주는 회사입니다. 툴을. 네. 이건 그러면 약간 막 포토샵, 뭐 맞습니다. 파워포인트 뭐 이런. 네, 간단하게는 뭐 포토샵과 같은 반도체 설계를 만들 때 필요한 포토샵과 같은 거를 제공해주는. 포토샵을 그림을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포토샵이 얘네들의 제품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장기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묵직할 순 있지만 우상향은 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상향은 계속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시장 좀 폭락했을 때 이 회사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같이 빠지긴 했는데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은 이 회사의 프로그램은 한 번 갖다 쓰고 새로운 설계를 만들 때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2, 3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맺어놓고요. 그냥 매출을 그냥 타임리하게 따박따박하게 받아갑니다. 근데 새로운 경쟁자가 갑자기 뚝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 세 기업이 시장을 거의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는 계속 늘어날 거고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맞습니다. 커스터마이즈 하려고. AI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 회사들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간 거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중국 반도체가 미국 반도체를 따라잡기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두 회사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설계를 짜려면은 그 설계를 짤 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다 써야 되는데, 중국 기업들도 다 이 회사 거 쓰고 있거든요. 다 이 회사 거 케이던스나 시놉시스 거 다 쓰고 갖다 쓰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트럼프 때는 이 회사한테 중국이랑 거래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화웨이나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 만들 때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의 하나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게 EDA라고 하는데, 툴 이름이 EDA 영역 기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주 뭐 극적인 단기의 높은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좀 구조적으로 꾸준하게 좋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이 케이던스와 이제 시놉시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력 얘기하다가 또 여러 개 되겠는데, 또 세 번째 이번 폭염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리면요, 온도도 올라간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실 이번 폭염 이전에도 미국에서 좀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게 가뭄입니다. 네. 일이 많아요, 정말. 대만에도 비가 안 와가지고 또 뭐 수리한다고 하고. 그래서 최근 뉴스 보면은 미국에서 가뭄의 자유로운 지역은 딱 요 정도? 5대요. 뭐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가뭄에, 특히 서부 쪽이 또 가뭄에 난리 났습니다. 이번에 또 폭염 와서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가뭄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슬슬 미국에서도 물과 관련된, 수자원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들에 대한 얘기를 좀 최근에 좀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역시 이번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양당 간 합의한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게 워터 인프라스트럭처 수자원 쪽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을 놓고 뭐 이렇게 뭐 전기차랑 태양광 예산은 줄었지라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물론 그 전기차 태양광은 다른 법안으로 한다라고 뭐 지금 얘기하고 있긴 한데 하고 동시에 또 특징적이었던 게 뭐야 이 수자원 쪽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하네. 그러네요. 라고 하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것보다도 더 많네. 이 법안 안에서는 더 많이 하는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뭄도 사실 구조적인 그런 좀 문제였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서 기인한 걸로 예상이 뭐 추정이 되는 이 물과 관련된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뭐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은요, 이 자일럼이라고 하는 회사가 수자원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아메리칸 워터라고 하는 기업 역시도 수자원 공공 수자원 시설을 뭐 운영 관리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투자와 관련해서도 아이디어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파생시켜 나가 보시는 것도 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폭염이라든지 텍사스 한파가 있어서 뭐 어쨌든 신재생과 관련된 투자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달 전쯤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하나 내렸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전입니다. 무슨 명령을 내냐면요. 기후변화 때문에 연방 자산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 수치화해라 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우석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저축자산 그런 것도 다 아마 조사가 되고 그게 수치화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연방자산이라고 하면 사실 미국 경제가 얼마만큼 타격을 받느냐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폭염이 일어났을 때 연방이 갖고 있는 페데럴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만큼 타격을 받느냐. 그 페데럴 자산 중에는 세수도 있을 테고요. 그 직접적인 건물, 연방 건물도 있을 테고 뭐 국립공원 이런 게 다 있겠죠. 하여튼 어쨌든 기후 좀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얼마만큼 타격을 받는지에 대해서 수치화를 해라. 그거를 90일 안에 하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한 달 전쯤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결과가 한 90일이면 한 8월 정도에는 8월? 구체적으로 숫자로서 공표가 될 거고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정도의 피해를 얼마만 규모의 금액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발표를 아마 3분기에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거를 아까 말했던 전환 위험이에요. 전환 위험이고. 그래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사실 기후 변화라는 게 사실 수치화가 안 됐고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좀 디베이트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연방 정부 차원에서 수치화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름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그 승희님 우리 일부에서 얘기 나왔던 그 메저먼트 리스크라는 거는 측정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다. 그 얘기를 했었고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잠깐 중간에 이제 뭐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와 미국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기후에 지금 또 돈 쓴다는 거 아닙니까? 야, 니네 저거 이렇게 하면은 돈 얼마나 드는지 한번 계산해와. 그럼 내가 장부 써주면 내가 줄게. 이런 건데 그 돈 어디서 나냐고요. 그러면은 그 돈을 정부에서 쓰겠다는 건데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테이퍼링을 한다. 이게 이제 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앞뒤가. 그래서 좀 잘 그 다각도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친환경 신재생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서 그럼요. 엄청나게 중요한 팩터로서 지금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럼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신재생에 대한 의지는 친환경 투자에 대한 의지는 약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말들은 있지만 그리고 지난 2주 전인가 그랬는데요. 그 DOA 그러니까 에너지국의 수장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수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광이나 전기차 얘기는 공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한 적이 거의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2주 전에 처음으로 그린 수소를 했고 수소 단가를 한 10년 안에 80%까지 낮추겠다. 네, 수소가 다른 친환경 그 부분들 중에 조금 상대적으로 늦게 가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유럽이 앞서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좀 늦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 본격화되면은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나요? 네,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빅테크들도 수소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플러그 파워라고 해서 수소 대장주가 있는데 네, 플러그 파워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 지금 비즈니스가 굉장히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시켜줬어요.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죠. 네, 그래서 수소 역시도 좀 중요해지고 그리고 수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5월달에 저희 정희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수소가 진정으로 좀 필요해지는 시점이 또 언제냐면요.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난 후입니다. 왜냐면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통해서 발전을 시킨 에너지를 저장을 시키기에는 수소 연료 유지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ESS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ESS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이 좀 이렇게 세거나 좀 효율이 떨어지는데 수소 연료 전지는 굉장히 전력을 저장하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신재생 투자가 확대되고 나서의 저장 장치로서의 수소의 효용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 수급과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는 수소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미국 역시도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련된 에너지는 저희는 좀 천연가스 원자재가 최근에 또 조정을 또 받았죠. 그나마 유가가 좀 방어를 좀 덜 조정받은 상황인데, 근데 최근 원자재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천연가스입니다. 조정 안 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천연가스가 왜 조정을 안 받냐면요. 천연가스는 한파가 와도 좋고요. 폭염이 와도 좋습니다. 예. 난방시설 돌릴 때도 천연가스가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폭염이 와서 에어컨 돌릴 때도 천연가스 수요가 올라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이런 기후변화의 이상기온 현상의 흐름 속에서 천연가스의 수요는 좀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뭐 지금은 리그수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전통적인 오일앤 가스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많이 좀 과거 대비 축소를 시키면서 서플라이 측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부분 그런 부분 등등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수급 모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수소 산업이 발전을 해도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린 수소였잖아요. 물을 가지고 전력을 만드는 아예 CO2가 안 나오는 방법인데 천연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뭐 그레이 수소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쨌든 수소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 속에서 미국 내 천연가스 공급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외에 팔고 싶어하고 활용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거를 결국 수소 쪽으로 돌릴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약간 그레이인데 그래도 버리느니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는 개념인 거죠. 타협을. 뭐 적당히 저감 장치를 통해서 공해를 줄이는 상황에서 수소 많이 에너지를 변했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연가스가 완전히 그냥 되게 천대받고 막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 미국에 이제 셰일가스 이제 꼽아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뽑으면 오일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는데 가스는 저장해 놓을 데가 없어서 막 버리고 맞습니다. 막 그랬어요. 네, 막 네. 불태우고 그래서 막 뭐 인공위성 사진에 보면 여기 막 불이 엄청 막 나오고 이런 거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네. 담아놓을 데는 없고 그냥 나오긴 하니까 원유는 그냥 저장을 해놓으면서 이제 쓸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천연가스가 똥값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이런 수요가 나오고 또 좀 변화가 좀 생기네요. 그 유틸리티 기업의 전력 수급의 장기 플랜을 보면요. 코로나 이후 좀 바뀔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천연가스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긴 했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천연가스는 뭔가 전체적으로 수급 모두 괜찮은 느낌이 나는 원자재라는 점에서 전통 에너지원 중에서는 천연가스가 자꾸 눈이 간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카리님께서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게 LNG 운반선 1등인 우리나라 조선주가 좋아지려면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를 안에서 쓸 것 같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외부로도 돌릴 수도 있죠. 외부로 돌릴 수 있지만 그게 그러니까 수소 경제를 펼치고 싶어하는 수많은 국가 중에서 그렇지. 그린 수소를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하. 네, 뭐 호주, 연결될 수 아프리카, 있다, 오히려 중동, 더. 그러니까 뭐 그린 수소는 신재생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네네. 태양광 효율이 굉장히 높은 네네. 나라에서 해야지 사실 그린 수소가 되는 건데 사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그린 수소를 하기에는 약간 채산성이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천연가스라든지 암모니아 등을 활용한 중간 단계의 이제 수소 경제를 좀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은 충분히 천연가스를 외부로 계속적으로 팔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여전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소 재밌네요. 네. 네. 일단 이 정도가 폭염과 관련된 폭염과 관련된. 네, 정리 한번 해볼까? 우리 5가지가 뭐뭐 있었죠? 네. 우리가 또 기억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잊어버리니까. 네, 여기- 어쨌든 네. 엄청난 그 폭염이었다. 네. 평균 비온이 15도 이상 높은 맞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폭염인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찾자면 여기 또 화면을 보여주시네. 에어컨 공조 시스템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 직접적으로는요. 네. 그리고 전력 수급하고 관리가 중요해질 것 같다. 그다음에 가뭄도 심각하니까 물에 투자하는 경우,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친환경 투자. 이거는 전반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특히 수소가 특히 수소 네, 쪽에. 관심을 이제 미국에서도 네.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커머더티 중에서는 이제 천연가스. 네. 예. 딱 너무 좋은 아이디어 5가지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야,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매주 나오냐? 근데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정말. 네, 저희 김영배 의원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잠깐 왔다 가셨어요. 제가 괴롭히고 성배 막 의원님. 아이디어 짜내라고 네. 하면은 어.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는 좀 굉장히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김용우 센터장님이 고견을 너무 듣고 저도 네네. 감동을 받았고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짧게 네. 김영우 이사님 그 뭐 말씀 듣고 좀 센터장님 얘기 듣고 좀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소감을 이사님. 아까도 아니 그게 아니고 물어보시고 또 뭐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궁금하신 거 아니 봐요. 기억나시는 게 네. 있나 해가지고 오늘 들은 것 중에서. 뭐 저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에 좀 감명을 받았지만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은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맞아요. 예,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봐도 상황인데 이해는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김용우 센터님이 좀 상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맞아요. 글로벌 아. 플레이어들과 매력도를. 저- 그래서 구간마다 사실 상대 매력도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다반사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또 바바리안 리서치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보고 싶은데 해외에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 수가 없으면 예, 상대적으로 볼 수가 없지. 아니 어차피 우리나라 기업 아니 내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싶어서 보냐? 근데 영어가 안 돼서 미국 회사 뭔지 모르니까 못 봐서 그런 거지. 예. 근데 이제 바바리안 리서치가 도와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좀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투자하실 때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을 잘 잡는데도 굉장히 해외 기업들을 보는 게 유용합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때 사이클 날아갈 때 있잖아요. 네네. 예, 주가 진짜 날아갈 때 네네. 그때는 제 아는 지인분들이 중에서 그 삼성과 하이닉스 투자해서 크게 엄청 재미 보셨던 분들이 미국 인터넷 기업들 공부하고 계셨던 분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때 아마존과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더더욱 맞아. 확대를 하기 시작하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 매출이 이렇게 왜 이렇게 뛰기 시작하지라고 하는 시점부터 이거 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맞아.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서버 디램 얘기가 그러니까. 좀 후에 나오면서 날아갔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해외의 좀 반도체 산업이나 인터넷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을 좀 동시에 보시면은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욱더 명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고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맞습니다. 네. 뭘 알 거 아니겠어요. 네. 짜장면 집에서 고객들이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는지 짬뽕을 먹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반도체 이슈인데요. 네. 예. 인텔 이거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냥 그림 잘못 갖고 왔네요. 이거 CPU가 아닌데, CPU가 아닌 것 같은데, 네. GPU 그림을 갖고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인텔의 데이터 센터향 CPU, 인텔이 뭐 데이터 센터에도 CPU 넣고 PC에도 CPU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 CPU를 많이 넣고 있는 인텔이 내년도에, 아니 원래는 올해 말에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는 아주 좀 새로운, 아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CPU 제품을 생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한 분기 정도 늦어질 것 같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어제 한 2% 중반인가요? 한 3% 가까이 좀 이 이슈 때문에 조금 빠졌는데요. 인텔이 이 사파이어 래피드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반등을 좀 꾀하는 그런 모습을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이 한 분기 정도 늦어졌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얘기를 굳이 또 테마로 갖고 온 이유는 이 얘기인즉슨 글로벌 데이터 산업 그리고 뭐 엔터프라이즈 서버 산업의 투자 사이클이 한 분기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인텔의 신제품을 늦게 출시를 하면은 다른 주요 플레이어들의 투자 사이클도 그와 동시에 한 분기 정도는 늦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해외 기업들을 좀 동향을 봤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좋은 영향은 아니네요, 이거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뭐 시기의 문제긴 한데 어차피 뭐 하긴 할 테지만 약간 네거티브. 근데 특히 이 사파이어 래피드가 7나노에서 생성되는 굉장히 설계도 약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 기업이라든지 뭐 서버를 굉장히 운영 많이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나왔을 때 이 제품을 받고 서버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신규 서버를 이제 구축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굉장히 대기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수요가 굉장히 이제 팬딩이 되는 건데 이유는 뭔지는 모르나요? 그냥 이게 공정이냐 설계냐 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 뭐 직원들이랑 얘기해본 결과 지금 7나노 그러니까 공정단에서 잘 안 돌아가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워낙 좀 설계가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단에서의 약간의 좀 시간을, 좀 검증 시간을 조금 더 가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사파이어 래피즈가 지금 인텔의 7나노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7나노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인텔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세아가 생각보다 안 되네라고. 못하네 결국. 네, 근데 사파이어 래피즈와 별개로 엘더레이크라고 하는 또 7나노에서 준비하고 있는 또 컨슈머향 CPU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미세화 공정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저희 직원과 얘기해 본 결과는 좀 이 설계단에서의 좀 검증 작업이 한 분기 정도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정도의 추측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